우리 김혜순 교수님은 지금 현재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 거죠? 네, 네네. 원장으로 계시고 경력은 독일 괴테 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오래도록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가 독일의 통합과 어, 동서 국가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독일의 통일과 유럽연합의 동서국가연합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 김 교수님 아시는 대로 발표 시간은 한 30분 내지 40분까지는 꼭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9분인데 제가 8시 10분으로 생각을 하고 8시 10분부터 늦어도 8시 45분이나 50분까지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자연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예, 바쁘게 안녕하세요. 움직이셨는데 최 교수님 예, 헐레벌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다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파워포인트 올리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올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순입니다. 아, 어, 오늘 이 발표를 가능하게 해주신 강치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저에게는 많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사실상 정무영 교수님 아까 계셨죠? 정무영 교수님하고 같이 썼는데 이게 책으로 이미 나왔어요. 책을 지금 제대로 이렇게 못 했네요.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 책에 지금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때는 정무영 교수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통합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그거는 제가 제 저서 평화의 거울 유럽연합이 2022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유럽 통합을 깊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자체를 그냥 그저 이 정책에서 어떻게 그 독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유럽 통합을 만들어 왔는가 아니면은 유럽 통합을 형성해 왔는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룰 주제는요. 어,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전범 국가로서 연합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연합국은 뭐 아시다시피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인데요. 이들이 결론적으로 냉전이 심화되면서 1949년에 분단을 시키죠. 그래서 동서로 나눠진 그런 채 1990년에는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 통일을 보면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서독 지도자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현명한 현실 정책과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에 다져온 국내 동서도 그 관계를 위해서 국내의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 수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방 국가의 통합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주제를 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적 리더십을 토대로 아니면 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독 초대 수상은 제2차 대전 이후 아데나워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여기 한번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금방 얘기했던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분단이 되고 나서 국제 외교 정책 원칙을 세우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 이웃 나라에 신뢰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그저 항시 뭐라 할까 저기 배제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경,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경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저기 뭐죠, 표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독일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유럽 통합 정책에 가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 아데나우 정책을 보면 소도구 재건에 굉장히 큰 힘을 애를 쓰셨고, 그리고 그 기존은 사회적 시장 경제가 경제 정책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도 이분의 정책에 많은 동의를 보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서방 국가의 통합 그리고 소련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 들어서는 보니까 정부는 아마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 얘기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아, 사실상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은 특히 서독은 전범 국가로서 모든 거기에 이제 배제된 상태고 주권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연합군이 냉전 상태에서 경쟁이 되면서 서로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평창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서독은 소련의 이 정책에 어, 뭐라 할까요? 그 두려움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련은 동유럽을 장악하고 서유럽과 분리 정책을 하면서 독일을, 그러니까 서독을 이 동유럽에서 떼어내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서독은 뭐 독일 자체가 그랬듯이 저기 그러듯이 국경을 폴란드하고 저기 프랑스하고 같이 하게 되죠. 이 두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항시 언제든지 이 두 나라가 점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당신은 떨고 있었던 거죠. 특히 여기에서 이 서련은 서독을 동유럽 국가의 애교를 차단하고 교역을 못하게 하는, 그죠,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고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서독이 동유럽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유럽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그죠, 진영에서 하나의 뭐라 할까, 완전히 저기 뭐라 그러죠? 마찰로서 그죠,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육이 그동안에 이제 그 전에는 활발하게 동유럽하고도 이루어졌지만 교역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하고도 냉랭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힌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팽창하면서 서독은 다시 군사력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서방과의 견고한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립을 극복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나워는 이 정책을 실시하지만 사실상 소련하고 특히 이제 동유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견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게 바로 할슈타인 독트린인데요. 이 정책은 어, 1955년에서 69년 아데나우가 수상으로 있으면서 항시 외교 관계의
기조로서 작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연합국으로서 다른 연합군과 서독을 통제, 간섭, 개입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련하고는 대립 관계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 소련하고 오히려 상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교를 1955년에 맺게 되죠.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헝가리 소련이 그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때가 1956년이죠. 그 이후에 58년에 베를린을 후리슈초프가 그 뭐라 할까 그 베를린 노트를 발생하면서 서베를린을 동독의 아니면 그 하나의 자유도시로서 그 서독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불만을 뿜고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그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나라하고 특히 서유럽하고 하해 정책을 더 깊게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 국가나 개인 뭐 여러 단체하고 보상 정책을 하면서 그리고 이 보상 정책을 그들의 기업들 그러니까 이 전쟁 때 돈을 벌었던 아주 대기업들을 발동을 시켜서 이 배상금 정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그 정책을 통해서 많은 서방 국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고 특히 프랑스하고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책은 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 화해의 물길을 만들어 가자는데 토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엘리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언제나 어떤 그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두 나라가 유럽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야 한다는데 말하지 않지만 합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뒤에 가서 유럽연합을 형성하고 단일화폐인 유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정책이 유럽연합은 유럽이 하나로 돼가고 유럽 단일화폐도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수단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정책이 두 나라 간 화해가 없으면 사실상 뭐랄까 공동체가 형성할 수가 없고 전쟁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을 하는데 여기에 경제 통합이 아주 주 토대인데요. 이 경제 통합은 프랑스 외무부 장관 슈망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그분은 석탄 철강 사업을 독일에 있는 석탄 철강 사업을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통제하고 사용하자는데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아데나우는 찬성을 합니다. 자신도 이를 통해서 서유럽 동맹에 통합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루르 지역에 이 철강 석탄 사업을 생산하고 또 동시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독일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은 그러니까 서독이죠. 서독은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며 여기서 얼마 정도 그들의 재건과 주권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죠. 자, 서방 통합을 통해서 이들은 또 뭘 얻는가? 서독은 안보를 확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대가 2차 대전 후에 해체됐는데 사실상 소련의 이런 그 팽창 정책에 의해서 아무래도 자신들의 군대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모든 군대 그 창설이나
그리고 이 발전이 연합군의 통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아데나워가 계속 제안을 해도 프랑스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설득을 받아야만 서독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독이 어느 안보 공동체, 그러니까 유럽 뭐라 그러죠? 군사 공동체, 그 당시에 그걸 나토가 들어오기 전에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서로에게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통제가 되면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들이 침략을 당하면 그 공동체에서 서로 막아준다는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동맹체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리고 서독 내에서 이 군사 동맹, 독일 군사 아니면 독일군 건설을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반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발하면서 공산당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토에서 이 한국이란다, 서독을 가입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독과 이 동맹체들이 서로 합의하에서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때가 1955년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라토론, 거기에 어, 저기 서독이 가입하면서 하나의 뭐랄까 정당한 서구 동맹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토대로 같이 다른 나라하고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밀접하게 연합체하고 동맹체하고 어, 논의를 하지만 특히 프랑스하고 논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1953년에 있었던 베를린 위기, 61년에 있었던 위기도 프랑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이 일들을 보면서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같은 해운국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을 이어받는 게 바로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라고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동방정책이죠. 이 동방정책은 그 전에 아데나우에서 반공정책인 할슈타인 정책을 해체시키고, 이 동방정책, 그 당시는 신동방정책인데요. 이 동방정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협력과 교류를 더 추구하면서 특히 동서독의 만남을 여러 교류를 통해서 진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원칙을 이 사람이 프란트 뭐라 할까, 이 동방 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바르 원칙이 토대가 됩니다. 그는 접근을 통한 변화, 반들두르시 안내여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을 단기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서서히 포용적인 국가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소련뿐만 아니라 여러 동유럽 국가를 인정을 하고 국경을, 자신들이 2차 대전에 안고 있었던 그 정책, 그 국경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소련이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이 정책이 잠깐 보류됩니다. 그러나 69년에 다시 전제 조건 없이 이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 나라들, 특히 동독하고 동등한 차원에서 만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1970년에 처음으로 동독 총리 스토프하고 만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국가가 동소독이 만나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그리고 국경도 현지 국경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에 같이 서명하는데 뭐라 그럴까 합의를 보죠. 그러나 그 서독이 바로 서명한 건 아니고 뒤에 서명하게 됐는데 그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방정책의 특징을 보면 다국가죠. 그죠? 다국적 애교 관계를 맺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방국가, 미국을 이슈해서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그 소련을 이슈한 동유럽 국가하고 동맹체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많은 영향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아주 한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지성인들, 여러 사람들이. 자, 이런 한영 속에서 빌리 브란트는 동서독의 교류를 위해서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가 1972년입니다. 자, 이거는 서로 일부 연방주의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기본 조약이라고 자신들의 당뿐만 아니라 연정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대세를 통해서 야당은 건설적인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이 기민당이 바르첼이 자신의 지지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건설적인 불신임 투표를 연방의회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금방 얘기했던 3인당 이런 정책에 굉장히 동조하는 저명한 예술가, 뭐 지식인, 배우, 교수들 아주 지식인 진보적인 지식인 성향 사람들이 이 정책 유지를 위해서 큰 데모들을 하고 그리고 이 기본 조약에 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은 건설적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서 모두가 생각외로 이 불신임 투표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기본 조약이 1973년 5월에 연방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이게 바로 빌리 브란트 동서독의 두 국가의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정책으로 수립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서로 상임대표, 마치도 대사 같은 그런 역할로 서로 대표를 교환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기본조약을 통해서 두 국가는 합법화되었고 평등한 바탕으로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1973년에는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엔에 가입하면서 4개 연합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동서독 분단을 그대로 유지함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씩 그죠? 진척을 하겠다는 빌리 브란트 그 정책의 특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오다나이스의 서독과 폴란드 국경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1970년에는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이 나토 독일 나치의 뭐라 그러죠? 데모를 뭐라 그러죠? 저항했던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모든 그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책은 미국을 토대로 해서 소련과 동유럽을 같이 그죠 발전해 간다는데 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토대로 계획 정책을 실시는 했었지만, 그러나 대규모 그 경제 위기에 있어서 대규모 공공 파업이나, 그리고 특히 73년에 석유 위기로 인해서 재정적 위기가 실행되면서 사실상 이분의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빌리 브란트는 사실상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제 난간에 서 있지만, 이를 아주 결정적으로 이분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이분을 보좌했던 동독의 스파인 기욤이 스파임을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4년에 사임을 하면서 그 후로 슈미트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슈미트는 삼인당과 자민당 연립 정부를 이어서 사실상 빌리 브란트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한번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이분의 정책은 전 정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이 노력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동독 호네커를 초청해서 이 두 양 국가는 서독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군사 대결을 막자는데 하나 뭐라 할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진전되면서 프랑스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럽 평화 통합을 이끄는데 좀 더 지도적으로 두 나라가 하자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상 당시 유럽 통화 체제 유럽 통화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1979년에 유럽 통화 단위의 이쿠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뒤에 가서는 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유럽 경제 통합과 유로 단일화를 시도하는데 앞장서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들이 세계 이런 그 정치적 무대에서 각기에서 G7이라는 그룹을 창립을 하면서 이를 위주로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의 세계 그 동맹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주역들이 들어와서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럽 평의회도 만들어서 서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 대통령이 바꿔지면서 계속 이 정책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대통령이더라도 그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고 개선되고 수정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특히 슈미트가 동서방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헬싱키 조약을 추진합니다. 헬싱키 조약은 간단한 얘기하면 동서 국가들이 서로 안보와 정의를 위해서 협력하며 거기에 대한 그 전쟁, 갈등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그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당대 소련은 동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이 슈미트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도 이 소련의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미국의 핵을 독일에 주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나 그 위에 여러 동유럽의 침공을 보면서 이 서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아주 강조를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슈미트가 이 핵탄두 정착한 신형 중거리 퍼싱 지바 2를 서독에
그리고 그리폰 순항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그 국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 반대 운동이, 평화 운동이, 그리고 저기 그 여러 그 단체들이 운동을 시작해서 그 뭐 저도 이 운동에 참석해서 그때 가봤는데요. 아주 뭐 그죠, 난리였었죠. 그래서 이 퍼싱 이라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은 전에는 그 퍼싱 1은 동유럽만 그 달성할 수 있다면 퍼싱2는 소련까지 갈 수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그런 그 기술이죠. 그래서 이 나토는 이는 소련이 SS-21 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국회, 그러니까 연방의회에 토론에 붙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나토 그 미사일 퍼싱 2가 주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탄생한 이 반대 운동에 탄생한 녹색당이 여기서 탄생을 하면서 여기 이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계속 평화 운동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평화 아 저기 이 저기 그 퍼싱이 서독에 배치되고 나서 골바초프가 갑작스럽게 큰 발표를 하는데 이 계속 양쪽 다 그러니까 동서가 탑재하는 모든 미사일을 그죠, 진영에 넣으면은 이거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끝이 없을 거다. 이거를 금지하고 있는 모든 무기도 좀 파괴하자는데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한 그런 상황에 이르죠. 자, 이런 상황에 이 슈미트는 독일에서 굉장히 경제 통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위기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기를 그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헬무트 콜이 들어옵니다. 헬무트 콜은 사실상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달성한 유럽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어, 그 이 사람은 기민당 당수였죠. 그래서 이제 콜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장악하게 되죠. 이분이 또 했던 정책은 자신의 이전의 어 그죠, 동유럽과 동서독 정책을 개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나토 미사일 계속 나토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반대 운동이 있지만 그대로 그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보 정책이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회가,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찬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소련 제안으로 인해서 중거리 핵미사를 상호 파괴하기 위한 목표를 서로 달성하는데 합의를 보면서 이 동서 유럽은 새로운 국면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독일과 프랑스 관계는 유럽 통합을, 그러니까 독일 이제 콜 수상이 들어와서 통일을 보게 되는데요. 통일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유럽 통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독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조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 독일과 이제 서독이죠. 프랑스 그 관계는 아주 굉장히 밀접하고
평화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고 독일 방위군뿐만 아니라 아르테 같은 유럽 채널 같은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는 그런 채널들을 좋은 그 공동 프로젝트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정기적으로 그 실무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수상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만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두 나라가 유럽 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그죠 이끌어가면서 화폐 유로 화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구권을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무너졌죠. 1990년에 그 동구권을 저기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다 같은 그 양쪽 다 또 같은 생각으로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뭐 헤르츠고비나 모든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는데 국제적 인정을 하도록 뒤에서 앞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저기 콜은 동서독을 이는 진정한 유럽인이라 그래서 이 동서 유럽을 통일했던 칼 대제 2세, 칼 그로스 2세의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사실상 그 처음에 유럽의 수도로 했던 애 아흔에 있고요. 뒤에 가서는 이제 저기 그 뭐죠 이 여러 군데로 지방으로 퍼져 있었는데 여기서 해년마다 그 상을 주는데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두 관계가 좋으면서 동독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전 정권의 정책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독 총리로 있은 호네커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호네커가 동독 총리가 서독을 저기 뭐죠?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이 여기서 지금 하나를 내가 지금 밑으로 지금 뺀 것 같은데요. 콜이 결론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방관하는 거, 뭐, 동독에서 그냥 뭐, 정부 반대 정도 데모하겠지 하는 정도로 선을 놓고 있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독일을 탈출하는 사람들, 이 운동에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정식으로 이 운동을 자신이 그저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통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기 뭐죠 콜이 10개의 10개의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뭐라 할까 그 전의 자신들의 저기 정치인들이 독일의 자주적인 통일을 항시 염원하고 이거를 토대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때 이 토대를 그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콜은 자신들의 그 연합국가하고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통일 방안을 그저 공공연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낀 저기 그 영국과 그리고 미트랑이 독일 통일에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콜은 미국을 따로 만나서 어, 그 저기 뭐죠? 통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그런 애교 정책을 벌이죠. 그때 부시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토에 머물고 그리고 동독도 통일되면 나토에 머무는 것을 네가 주도한다면 오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찬성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거를 받아오죠.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기 뭐죠 소련을 어
저기 그 뭐라 할까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당대에 소련이 85, 86년에 시작했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정책 이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그동안에 이 소련의 경제가 완전히 파산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죠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독일이 서독이 된다면 통일을 생각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 국가 제일로 문제였던 양 국가 그거를 저기 협력을 받고는 통일을 선포하죠. 자 여기에서 그 김 교수님 마가리트 이제 태처 시간 좀 정리 좀 해주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예 곧 네, 네. 옵니다. 마가리트 태처하고 미트랑이 미국 그죠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하게 됩니다.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독일 기본법은 통일에 대해서 23자고 100 23조 여기를 아는데 146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조로 되는데 이걸 저기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좀 몇 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서방 국가의 하해 협력을 통해서 편을 제대로 자신의 편을 만든 걸 통해서 고립에서 벗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안보를 획득하고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자신들의 핵심으로 그저 정책의 핵심으로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국적 협력. 어느 한은 뭐 우리 같이 미국과 뭐 일본과 뭐 누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련하고도 중국하고도 해야 하는 다국적 협력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언제나 그 서로 어 뭐라 할까 협의하면서 그지 그 배제되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다국적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들은 정책에서는 자율성, 자주성, 상생과 화합을 어, 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정책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 동방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당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설득을 하여 이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뭐 자신들의 속죄적인 그런 그 의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면서 설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 우산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통해서 다시 말해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자신들의 발전과 통일에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용주의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동방 정책은 그 햇볕 정책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김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은 조금 더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됐나요? 아직 안 예, 됐네요. 안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네, 꺼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됐어요? 많으셨고요. 네, 파워포인트, 그 사이에 우리 이용기 실장 들어오셨고, 라파엘라 선생님, 이정진 선생 들어왔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뭐 이야기 다 잘 들으셨던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서독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과 유럽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독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이죠. 콘라드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게는 네 사람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멘트 겸 뭐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누가 좀 먼저 주실까요?